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엔 너무나도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일하는 거야. 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자의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가자.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앞을 빠르게 지나쳐 갔습니다. 내 앞에 놓인 바코드 리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린 고객의 물건이 흔들렸습니다. 내 눈은 멀어졌고 마음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지갑을 챙기고 다시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퇴직하면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내리는 향으로 시작해서 산책하고 책 읽고 정오쯤 늦은 점심을 먹으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내 인생의 겨울은 그렇게 따뜻하게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바코드 리더기가 들려 있고 앞에 선 손님은 할머니, 봉투는 유료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끔은 봉투값 100원이 없다고 화내는 손님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짜증부터 내는 분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이 내려앉았던 순간은 다름 아닌 손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을 때, 친구 앞에서 부끄러웠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제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로 사진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아마 더 이상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상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는 벌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은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 올해 72, 35년간 보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그 덕분에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퇴직하던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선배님,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에요.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도 그만두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그동안의 고생은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자고, 동네 요가 수업도 등록하고, 도서관에서 시집도 빌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풍요로웠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적어도 쪼들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있었거든요. 매달 국민연금 123만 원.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이자도 좀 있었고,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며 지출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더군요. 노후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무릎이 아팠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파스를 붙였지만 걷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물리치료 비용이 매달 20만 원. 그 외에 정기검진, 약값, 영양제, 보청기 수리 등등. 건강 관련 비용만 매달 4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명절, 자식들 용돈 챙기고 손주 선물 사다 보면 3, 40만 원은 금방 나가더군요.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핸드폰 요금까지. 정기적인 고정 지출만 한 달 160만 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적자 인생이구나.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만 깨자 했지만 다음 달엔 또 필요했고 그 다음 달엔 남은 예금이 얼마인지 차마 들여다보기도 싫더군요. 가끔은 친구들과의 점심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엔 네가 살아.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하나 열려고 하는데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돼.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큰아들은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에 몇 번 찾아가 봤고 손님도 제법 있더군요. 엄마 덕분에 시작 잘했어요. 이젠 곧 안정될 거예요. 그 말에 안도하며 돌아오던 날, 버스 안에서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 가게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휴업 안내도 없이 불도 꺼진 채 아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문을 닫았고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이자 연체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이사한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죠. 혹시 이자 일부라도 갚을 수 있겠니? 한참 침묵하던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믿은 가족이라는 존재는 내가 기대면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둘째 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된 건가? 엄마, 요양원은 요즘 시설도 좋고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다 돌봐준다던데. 그 순간 제 귀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자식 키우며 단 한 번도 손 내민 적 없는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되었구나. 그 뒤로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딜 나갈 마음도 없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전기세 체납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있을까요?
담당자는 조용히 안내해 줬습니다. 마트 계산 보조나 급식소 배식 도우미 정도가 가능하실 겁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마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면접이라곤 해도 나이만 확인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트 계산대 보조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 시급은 9,860원. 세금 떼고 82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 돈으로 전기세도 내고, 약도 사고, 밥도 사 먹습니다. 남는 건 없지만, 자존감 하나는 지킵니다. 힘들죠. 계속 서 있어야 하니까. 점심도 허겁지겁 먹어야 하고, 가끔은 손님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계산하세요? 나이 많으면 이 일도 못해요? 그럴 땐 웃습니다. 웃고 넘깁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그날 밤엔 파스를 2개씩 붙이고 잡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집에 누워 오늘도 돈이 빠져나갔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 중 대부분은 저처럼 퇴직 후에 현실을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79세 한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얹혀 살긴 미안해서 나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박스 정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손이 덜덜 떨리지만 그래도 나 혼자 버는 게 낫지. 손자 눈치 보느니 이게 편해. 하시더군요. 또 한 분은 미화 아르바이트 하시는 73세 아주머니인데 남편이 위암 말기로 누워 계신다 했습니다. 간병인 쓸 형편이 안 돼서 일하고 약값 보태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나마 건강한 편이었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모여 쉴 때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나이 들어도 돈 없으면 서럽다. 우리 참 착하게 살았는데 말이야. 그 말이 어쩐지 웃픈 농담처럼 들립니다. 진심이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슬픈 위로처럼요. 노후 준비. 젊을 땐 그냥 보험이나 연금 정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것. 작은 병에도 감당 가능한 건가. 나만의 공간을 끝까지 지키는 것.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저는 뒤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했고, 의료지원제도도 등록했습니다. 주택연금도 검토 중입니다. 간병인 대신 정부 서비스인 방문요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 수입은 적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이제는 정리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사는 게 바쁘겠지요. 나는 내 몫을 찾은 겁니다. 그게 늦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떡볶이 포장을 삽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사는 따뜻한 한 끼. 그게 요즘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퇴직을 앞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디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다시 일해야 하나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